118kg까지 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소위 그 인내심으로 빼는 거, 운동과 식이요법 그걸 했는데 한 달 동안 5kg 뺐습니다. 거기서는 더 안 빠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빠져. 거기서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위고비가 이제 드디어 시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병행하시면 좋을 식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적인 요법인데 6개월 동안에 26kg가 빠졌습니다. 처음 빠질 때는 너무 빨리 빠져요. 거의 하루에 0.7kg씩 빠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MC 유지혜입니다. 가짜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요즘 검증된 전문가의 목소리로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의 향연 118kg에서 38kg을 감량하신 장영우 교수님과 함께 요즘 가장 핫하다는 마운자로 또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쓴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장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교수님 혹시 위절제술 받으신 후에 몸무게 감량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유지가 잘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몸무게가 6개월 동안에 26kg가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에 26kg 빠지는데 처음 빠질 때는 너무 빨리 빠져요. 거의 하루에 0.7kg씩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반 정도는 그러니까 26kg 빠져서 대략 90kg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때부터 4년까지 서서히 다시 몸무게가 찝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머리에는 아직도 116kg를 그 지향하는 그 세트 포인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체중 세트 포인트는 116kg를 딱 가리키고 있는데 몸에서 지방이 빠져버리니까 계속 이제 충분히 많은 지방으로부터의 그 신호가 와야 되는데 신호가 약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만들고 더 고칼로리를 먹게 만들고 이제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렙틴인가?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 렙틴에 오는 그 강도가 약해지니까 사실은 정상인 같으면은 요 정도만 와도 됐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세게 와야 만족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셋 포인트는 렙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렙틴은 굉장히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몸무게가 4년 지나니까 수술하고 102kg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량 체중의 거의 절반이 올라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탈출하는데 실패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끈질기게 다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건강 위험 신호가 나타나요. 교수님에게요? 다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거예요. 막 다른 부정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막하죠. 수술까지 받았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수술을 또 받아요? 아니 그건 어렵죠. 물론 수술을 2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살을 빼자 해서 그 소위 그 인내심으로 빼는 거 운동과 식이요법 그걸 했는데 한 달 동안 5kg 뺐습니다. 그래서 97kg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더 안 빠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빠져. 거기서는 나는 음식을 여기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97kg가 딱 스톱.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024년 10월 17일에 위고비가 이제 드디어 시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바로 맞으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또 그렇게 몇 킬로가 혹시 빠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고비 10개월 맞고 16kg가 빠졌죠. 그리고 이어서 마운자로로 갈아타고 마운자로로 지금 한 3, 4kg 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뵈면 사실 굉장히 날씬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현재 과체중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과체중이라는 게 이제 BMI 23부터 25를 말하는데 그 사이에 있으니까 과체중인 거죠. 그래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위소매 절제술도 하시고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현재 병행 중이시라는 거죠. 예, 위고비는 이제 끝냈고 마운자로로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병행하시면 좋을 식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적인 요법인데 대표적으로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상태라면 안 먹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밥, 빵, 면, 떡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한 글자짜리 음식입니다. 여기 뭐 밥, 빵, 면, 떡, 술, 꿀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밥, 빵, 면, 떡을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막 떡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뭐 이렇게 축하나 감사 표시 뭐 이런 걸로 참 고맙긴 한데 저는 떡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었을 때 그 피해에 비해서 맛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렇게 하면 뭐 또 떡집 하시는 분들이 비난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떡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위고비 와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와 약간 저탄 그렇죠. 저탄고지를 약하게라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한테 필요할까요? 위고비 마운자로는 일단 몸무게를 한 15kg에서 20kg 이상 빼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BMI가 30이 넘거나 뭐 27이 넘으면서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아야 되는 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에 제 동료들도 이렇게 비만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맞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데 엮이고 싶지 않고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군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그런 인구 집단에 어떻게 보면 무지성이라고나 할까 비양심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걸 처방해 달라고 굉장히 쫄라대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처방해 달라고 해서 처방해 주는데 따른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의사에게는 거의 이득이 없어요. 의사는 그 처방전 하나 해주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뭐 관계를 잘 유지했던 환자이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미 그 안 뚱뚱한 사람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서 나 몰랐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알고도 하는 게 맞죠. 알고도 하는 것이고, 저는 저하고 엮일 일만 없으면 각자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살 빼고 싶다는 사람이랑 비만 환자로 분류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I가 30 이상이거나 또는 BMI가 27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환자라고 봐야지 되거든요. 그럼 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건 혹시 기준이 있나요? 제가 그 수면 무호흡증 기준은 사실 신경과 선생님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주 달달 외고 계실 텐데 제가 그걸 외고 있지는 못하고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증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양압기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한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도 고도비만 시절에 약간 그런 증상을 겪으셨나요?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겪었습니다. 그럼 자다가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러셨던 걸까요? 숨이 잘 안 쉬어지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아서 자게 돼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 때는 시작할 때는 누워서 자는데 자다가 숨이 막히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깨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내가 앉아 있네. 내가 왜 앉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잠의 그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 품질이 떨어지고 낮에도 계속 좀 피곤한 상태가 돼요. 교수님께서 지금은 사실 뵀을 때 믿기진 않지만 118kg까지 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겪었던 혹시 일화나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 이제 비만인들의 생활은 그 웃픈 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어디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되게 그러면서 난감하기도 하고 식은땀 흐르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옷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공의 과정을 밟고 그러다 보면 3, 4개월씩 양복을 한 번도 안 입다가 갑자기 양복을 입어야 될 일이 생겨요. 무슨 학회 발표를 한다든가 뭐 어디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살이 이제 찌거든요. 사실 뚱뚱한 사람은 그 셋 포인트 근처에서 이 체중이 계속 3, 4kg는 그냥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3, 4개월 만에 이제 양복을 꺼내서 입었는데 허리가 잠기지 않는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 허리가 잠기지 않더라도 정상 범주에 있으면은 가서 급하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모르실 텐데 남자 옷에 대해서 남자들 허리 사이즈가 기성품이 38 정도가 한계예요. 허리가. 근데 이제 저는 38을 예전에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최대 44까지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국내에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사이즈예요. 근데 당장 오늘 오후 행사 참석해야 되는데 허리가 이제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잠그면 숨을 참고 이렇게 흡기가 아니라 이제 호기를 하고 서 있는 상태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앉는 건 불가능해요. 앉으려면 이제 허리띠를 살짝 풀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단추를 끌어야 돼요. 그럴 때 이걸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사실 제 바지는 다 미국에서 사온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국내에서는 거의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유 깜빡하고 허리띠를 가져오질 않았네. 그런데 허리띠를 보통 웬만한 상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이즈 때문에요? 예, 허리띠도 사실은 인치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허리띠가 뭐 38인치, 뭐 겨우 40인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면 유니클로 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 영어로 이제 난감하게 물어보는 거죠. 뭐 저기 허리 40인데 있냐? 그러면 sorry 뭐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두세 군데 이제 이렇게 허탕 치고 나면 이제 막 큰일 났다 싶죠.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구글에다가 막 44인치 하면서 벨트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어떨 때는 막 전화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있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가보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택시 타고 우버 돈 내고 가가지고 사오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기 롯데월드에 가면 범퍼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꼬맹이였을 때 부모 중에 한 명이 동반해서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 탑승 공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작은데도 제가 옆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구겨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범퍼카들은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렇게 다 타가지고 옆에 타서 이렇게 다 탑승을 하고 이제 출발 준비가 됐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딱 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엄청난 그게 있으니까 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려 했다가 저렇게 앉으려 했다가 이제 시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제 처한테 좀 들어와 줘야겠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애엄마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대신 탑승하고 그럴 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서 있으면 좀 씁쓸하죠. 직접 겪으신 이야기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이렇게 118kg 때 그런 상황들을 겪으시다가 위소매 절제술도 하셨고 마운자로 위고비 제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가 아니고 또 환자로서 겪었던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큰 병을 알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큰 병을 제가 이제 환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프다는 거는 굉장히 고독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외로움은 잘 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는 거. 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군요. 내 몸 안에 있으니까요.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부정맥이 있어서 계속 두근거리니까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빨리 잠이라도 많이 자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두근거리면 잠도 잘 안 옵니다. 이질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멀쩡한 위를 가서 80%를 절제해 주세요.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 80%를 절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상황.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이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메일을 먼저 보내셨다고 제가. 그렇죠. 저희 그 수술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2019년 1월부터 이게 보험 적용이 됐어요, 이 수술이.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수술이 돈이 많이 안 들게 되고 훨씬 저렴해지니까 이 수술을 시행하는 선생님들의 스킬이, 수술의 기량이, 그리고 경험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술 받은 2020년 9월은 이 수술이 이제 보험 적용이 된 지 1년 9개월이 된 시점인데 이미 그 사이에 뭐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술 숙성은 다 됐다.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결과도 좋고 그래서 제가 부정맥 때문에 너무 괴롭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지금 부정맥이 없어졌더라도 몸무게가 이렇게 높은 이상은 언제 다시 부정맥이 올지 몰라.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요행이 지금 관상동맥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뒤나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비가역적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 받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수술을 결심하셨을 때 더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수술 앞두고? 더 두렵지가 않아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셨던 거예요? 뚱뚱해서 병이 생겨서 빨리 2, 3년 안에 죽으나 아니면 뭐 이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 부정맥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부정맥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태로 빚쟁이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저는 빚쟁이가 저를 쫓아와 본 적이 없지만 느닷없이 찾아와요, 부정맥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나만 잠깐만 하면서 따로 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거나 나만 숙소로 좀 돌아갈게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집에 좀 들어가 볼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고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오로지 그 과학을 믿거든요. 여러 논문을 다 뒤져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전혀 없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고 내가 믿을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것도 그 논리가 설득이 됐기 때문에 한 건데 문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이걸 아셔야 되는데 뚱뚱한 사람은 수술을 받을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뚱뚱한 사람 마취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마취 유도라고 해서 마취약을 이제 드리면 환자가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면서 이제 근이완제를 드리게 되면 자발호흡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마취과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마취과 의사가 목숨을 책임져요. 마취과 의사가 그 환자의 얼굴에다가 그 엠부 마스크라는 걸 대놓고 백을 짜면서 이제 호흡을 유지를 하고 충분히 이제 환자가 잠들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기도 삽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은 이 엠부 마스크로 이렇게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살이 많이 쪄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기도에. 막혀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도 살이 많이 쪄 있어서 남들 이만큼 열려 있을 기도가 기도 주위의 그 연부 조직이 상당히 이렇게 비좁게 차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근이완이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마스크를 씌워놓고서 이제 엠부 베깅을 하는데 잘 되지가 않고 공기가 그냥 위로만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엠부 베깅을 하는데 왜 산소 수치가 떨어지지? 야 큰일 났다 빨리 기도 삽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뚱뚱한 사람은 목도 뒤로 잘 안 제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후두경을 걸었는데 또 비좁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성대가 보여야지 거기다가 이제 딱 기도 삽관을 할 텐데 그것도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116kg 상태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갈 때는 보통 사람보다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만 수술을 해온 방에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마취과 선생님은 비만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뚱뚱한 사람도 마취를 다 해봤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약간 치료제로 살을 빼고 난 뒤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요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방지할 수는 없겠죠. 요요가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요요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씩 연구를 한 걸 결과를 보면 위고비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똑같이 끊으면 대략 1, 2년 안에 빠진 체중의 80%, 90%까지도 복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단을 좀 꾸준히 유지를 해도 복구가 식단을 꾸준히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약을 쓰지를 않으면 다시 그 116kg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 들어오면 소화도 막 엄청 세게 시키고 빨리빨리 내려가지고 다음 음식 들어올 준비시키고 장을 지나갈 때 막 엄청나게 흡수도 열심히 하고 또 지방으로 착착착 저장하고 그런 걸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으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모르는 그런 상태처럼 돼 있다가 눈 가리게 딱 가려지니까 뭐야 하면서 이제 바로 원래대로 116kg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끊으신 뒤에도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뭐 따로 연구에서 나온 건 없는데 일단 축하하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유심히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애초에 뚱뚱했던 사람인지, 성인이 된 뒤에 어느 순간 이후로 갑자기 뚱뚱해진 사람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다 고려되어야 해요. 만약에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BMI 35도 넘는 고도비만 환자였는데 이 약을 쓰다가 치료해서 이제 비만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나서 수년 동안 체중 재증가가 없다. 진짜 최고예요. 그분의 그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에 대해 제가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 끊은 후에도 인내심과 귀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저처럼 인내심을 발휘할 자신이 없고 그런 쪽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을 못 끊는 겁니다. 약을 끊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를 꾸준히 하실 계획이실까요? 평생? 저는 계속 맞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약값이 좀 싸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체중이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싸지고 뭐 부작용이 더 없다, 아니면 뭐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갈아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사실 좀 선입견이 저는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비만 치료제나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단순히 유행이다,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정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장영욱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단순히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유행이다, 가볍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좀 희망이자 정말 필요한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